1687년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낸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 사실 뉴턴의 발견 이전에도 사과는 수도 없이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것이며 그 이외의 과일들, 물건들 역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과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죠. 그런데 이는 뉴턴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분명 자신이 만유인력에 의해 집필한 프린키피아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질량이 있는 물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체는 모두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에게도 당연히 작용하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도 그들 자신의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분명 천체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물체, 인간보다도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그들이 가진 중력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힘일 겁니다. 그 소리는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지금 이 시간도 서로가 서로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뉴턴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천체와 천체가 가까워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워낙 무거운 친구들이라 가까워지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는 수축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저 그 자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지키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뉴턴이 세울 수 있는 가설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밝혀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이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천체와 천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만유인력을 이겨버릴 정도의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거나였죠. 당연하겠지만 뉴턴은 자신이 밝혀낸 만유인력은 절대 틀리지 않고 우주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수많은 천체들을 품고 있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1세기인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뉴턴의 통찰력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뉴턴의 생각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벽에 마주치고 맙니다. 그 벽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였는데요.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사실 이 질문만 놓고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의 사고실험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고실험 결론에 따르면 이 우주의 크기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주는 사실 무한하지 않다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계속 어두컴컴할 우주. 그런데 이 우주는 왜 어두운 걸까요? 이 질문은 뉴턴 자신이 밝혀내는 만유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가 무한하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뉴턴은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라 생각했고 그 무한한 공간 속에 무한한 수의 별들이 우주 공간에 고르게 퍼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아주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 중력의 평형을 이루어 서로의 만유인력이 적절히 평형을 이루어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만약 우주가 무한히 넓고 그 공간을 무한한 수의 별들이 채우고 있다면 이는 우주 전체에 걸쳐 빛을 내고 있는 별이 아주 고르게 퍼져 있다는 말이었고 무한한 수의 별들이 무한한 양의 빛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에는 마치 나처럼 환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니, 거의 태양의 표면만큼이나 밝아야만 했죠. 자, 우리 지구부터 우주의 어느 특정 방향까지 직선 하나를 무한히 잇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별에는 분명 부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히 우주로 뻗어나간 직선은 언젠가는 별의 표면에 닿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의 숫자를 하나 둘 늘리기 시작해 본다면 이 직선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별에 닿게 될 텐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밤하늘 전체를 별의 표면이 덮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다시 보면 우주에서 지구로는 무수히 많은 빛들이 쏟아지고 있어야 했죠.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 전체는 별의 표면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밤낮 따질 것도 없이 태양 역시 별빛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며 충분히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빛들의 열로 인해 지구의 표면 역시 다른 별들과 동일한 온도가 되어 빛나야 했죠. 다시 말해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수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결국 모두 동일한 온도가 되어 너무 밝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환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측되는 밤하늘은 분명 매우 어둡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별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성능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은 허블의 사진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하늘, 즉 어두운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각의 천체를 향해 빛을 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이는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리며 100여 년이 넘도록 천문학자들을 괴롭히게 되었죠. 사실 어두운 밤하늘에 대한 논쟁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집중했던 건 바로 빛이었죠. 그 당시 그들은 어두운 우주를 밝혀주는 정체인 빛의 정체, 그 중에서도 속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6세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뛰어난 군사력과 학술적 지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의 근본, 인간의 존재 이유 등 만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인류의 역사는 학술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그가 주장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 물이었죠. 이후 엠페도클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탄생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빛조차도 물질의 한 종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빛 또한 대부분의 물질처럼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았고 때문에 모든 물질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죠. 반면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이되 그의 빛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은 움직이지 않으며 무언가 신적인 존재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만물은 고유의 본질적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죠. 다시 말해 그는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보통의 물질과는 다르게 어디에나 존재하며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만 하는 조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00여 년경 이 세상에 천동설을 탄생시킨 프톨레마이오스는 굉장히 놀라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빛은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 빛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발명가 헤로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뜸과 동시에 우주 저 멀리에 존재하는 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후로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빛은 신적인 존재이며 그 속도는 무한하다는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1572년 케플러 법칙을 탄생케 한 티코 브라헤는 우주를 관측하던 중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 18개월 동안 서서히 밝아졌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후 티코 브라헤와 소수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고 불변한 우주라는 널리 통용된 개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몇몇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생각은 바뀔 줄을 몰랐죠. 하지만 17세기에 들어 지동설의 강력한 근거를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빈 우주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며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이 우주에는 지구와 태양을 제외한 수많은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의 수 역시 상당히 많다는 것을 관측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이 우주에는 수많은 빛들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밤낮 관계없이 항상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찾아온 밤하늘에는 간간히 빛이 나는 별들 몇 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칠흑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케플러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는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변형되어 생성된다고 믿었고, 만약 케플러의 의견에 따라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면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정렬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월식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도는 유한할 수 없으며 무한하다고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천체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기에 데카르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빛을 추적하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도를 직접 측정해보기로 하는데요. 1638년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덮개가 있는 등불 2개를 사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5마일, 대략 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덮개가 있는 등불과 사람을 배치해두고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빛을 포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갈릴레이의 빛을 포착한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다시 빛이 갈릴레이에게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자 덮개를 여는 순간 5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시에 덮개를 열며 실험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지 않았다면 이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문제는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3억 미터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고작 0.05 마이크로초, 이를 당시의 학자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갈릴레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빛의 속도는 미궁에 빠지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 무한설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올레 뢰먼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작 5마일로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5마일보다 훨씬 멀리, 아니 아예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가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타나는 현상인 월식을 이용해보기로 하는데요. 그 방법을 목성에 적용시켰고 목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 2호가 목성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과 목성과 먼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 사이에 무려 2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이론대로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목성이 어디에 있든 월식 현상의 발생 시간은 항상 같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치에 따라 발생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빛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22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리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계산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1200만 미터로 현재 알려진 빛의 속도와는 약 26%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훗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빛의 속도가 초속 약 3억 미터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빛조차도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베르스의 역설에 어느 정도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올베르스 역설을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명 빛의 속도의 유한성이 우리 지구가 태양의 표면처럼 밝게 빛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밤하늘에 대고 망원경을 놓아보면 수많은 은하수들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아무리 빛의 속도가 우주의 스케일에 비해 느리다고 할지라도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면 모든 빛들이 우주 곳곳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올베르스의 역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올베르스는 가스층 흡수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먼 곳에서 오는 별빛은 그보다 가까운 먼지 구름과 가스들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데, 거리가 먼 별일수록 흡수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성간소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앞서갔던 주장이었던 만큼 허점 역시 많았는데, 성간구름이 빛을 흡수한다면 성간구름 역시 무수한 양의 빛을 흡수하여 그 역시 밝게 빛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성이나 소행성이 빛을 흡수한다는 설명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한 설명이며, 실제로도 우주 공간에는 이런 어두운 물질들이 별빛을 가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베르스의 역설,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올베르스의 역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우주에 관한 근본적인 사상부터 뒤집어 엎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베르스의 역설은 다음 세 가지 가정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었죠. 먼저 첫 번째, 우주는 무한하다. 두 번째, 우주는 영원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주는 정적, 즉 팽창도 수축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올베르스의 역설은 그 당시까지 과학자들에게 팽배해 있던 정적 우주론의 경우에 시작된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던 정적 우주론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를 대체할 이론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뉴턴이 시작된 현대 물리학이 드디어 인류사의 전반을 바꿔놓은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905년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해왔던 빛에 대해 탐구하며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머지않아 그는 10년 뒤 이번에는 빛보다는 이 세상에 더욱 집중하며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뉴턴이 제시하였던 만유인력을 보다 발전시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자체로도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논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질량이 행사하는 중력 역시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중력과 지구 단위의 행성이 일으키는 중력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지구 같은 행성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 수도 없이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공간 내에 어마어마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다시 말해 블랙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된다면 블랙홀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한 와중에도 천체들끼리는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우주는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며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종말을 향해 아주 느리지만 위험한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천체들끼리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가 블랙홀 천지라는 종말을 맞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축하지도 팽창하지도 않는 그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2년 뒤인 1917년 이 우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적일 것이라는 정적 우주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927년 한 과학자가 똑같은 공식에서 아인슈타인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데요. 이 우주가 수축하고 있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그 주인공은 바로 빅뱅 이론의 창시자 조르주 르메트르였습니다. 그는 일반상대성 이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집중했습니다. 이 식은 얼핏 보기엔 외계어로 쓰인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미지수들을 잘 구해 대입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죠. 그 역시 이런 매력적인 방정식에 끌려간 과학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식에서 도출된 해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본 결과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1917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정적 우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처음엔 그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중력에 의해 우주가 수축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아예 팽창을 해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르메트르의 발견 이후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 중이던 과학자 허블이 아주 놀라운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적 우주론을 포기하고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올베르스의 역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에 대해 우주의 나이를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빅뱅에 의해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다 보니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지요. 이 내부에는 유한한 개수의 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에 도달하는 빛도 유한하게 도리 것이고 그에 따라 온 우주가 밝게 빛나야 한다는 올베르스의 역설은 비로소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풀리지 않았던 올베르스의 역설은 물론 수많은 의문들을 해결하며 오늘날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이 되는 데 성공한 빅뱅 이론. 하지만 빅뱅 이론 역시 허점은 상당히 많이 존재했는데 오히려 빅뱅 이론이 아닌 다른 이론을 사용한다면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은 물론 문제점들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빅뱅 이론은 틀렸다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